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던 이번 설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방역 정보 때문에라도 그 어느 때보다 뉴스와 언론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인데 요즘 언론개혁 입법 얘기가 화제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이젠 언론개혁인가 이런 조롱 섞인 비아냥도 있고요. 가짜뉴스와 베껴쓰기 보도로 인해서 더 이상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이미 목전에까지 팽배했다. 이제는 무책임한 보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런 당위론도 제기됩니다. 우리 뉴스 소비자들도 일단 언론개혁법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서 요즘에는 언론개혁 이야기가 여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6대 언론개혁 입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먼저 이제 지난 4일에 열린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열린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은 그동안 나왔던 내용보다 상당히 강한 법안이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은 오보 방지를 위한 정정보도 조건 구체적인 명시, 또 언론사의 거짓,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 배상제 도입,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변경해서 그 언론위원회의 권한 기능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동안의 법안 발의 내용과 달리 굉장히 세다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 산정액이 언론사 등이 취득한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보도는 해당 언론 보도가 시작된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그 해당 언론사의 일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피해액의 3배에서 5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6월에 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발의하는 가짜뉴스 허위보도 그 3배 손해배상이었거든요. 이것도 크다고 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번 안의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큰 언론사일수록 이제 매출액이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징벌적 배상액이 클 겁니다. 이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서 언론사의 매출액이 고려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 열린민주당의 안이 언론사 매출액이 고려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크게는 몇십억의 배상액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 언론사 매출액 비율로 배상토록 하겠다. 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언론에 그러면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네. 일단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열린민주당 아니에요. 네네. 네, 더불어민주당 안도 이후에 논란이 됐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이 기성 언론은 제외된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그게 돌았죠. 그런 얘기가. 네. 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언론은 개정안에서 왜 제외된 거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단장을 맡고 있는 그 노웅래 의원이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또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언론 역시도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를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지난 9일이었죠.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10일부터 비판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당초에는 기성 언론이 빠지는 걸로 알려졌다가 네. 논란이 일자 결국에는 기성 언론도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건데 네.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만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 허위 왜곡 정보 이런 폐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6대 언론개혁 입법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고 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6가지인데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보게 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요지고요. 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에 게재된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열람 차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 김영호 의원을 발의하는 정정보도는 원보 대비 최소 2분의 1의 시간 분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보는 크게 하고 정정보도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형식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주 의원 발의는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1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얘기를 했고, 또 이원욱 의원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또 양기대 의원 발의 내용은 포털 댓글에 피해를 본 경우 게시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오보, 왜곡, 가짜뉴스, 포털에서의 확대 재생산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게 여당 의원 6명이 발의한 내용들 차례대로 짚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재갈물리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이제 9일 이렇게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언론 노조가 바로 그날 저녁에 성명을 냈거든요. 네. 제목이 이제 언론 개혁인가 언론 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다가 다시 포함되었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를 묻고 있고요. 또 2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6개 법안은 갈아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고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라고 굉장히 거세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표 다음 날인 10일에 기사가 또 계속 쏟아졌는데 한국일보는 언론 오보 3배 배상 징벌하겠다는 독재국가 방식 야 비판 이런 식으로, 또 중앙일보는 여당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달 도입 야당 언론 협박법 이런 제목들을 큰 따옴표를 넣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언론 입장에서는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이고 법을 통해서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단 반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도 이런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반발이 워낙 커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쉽지 않았죠. 이전에 정청래 의원이 2004년에 관련 법안 작업을 하고 제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법안을 마련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본력 있는 매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못했고 다시 이제 19대 국회 때 제출을 했는데 논란 끝에 폐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오보, 왜곡, 가짜뉴스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또 미디어 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쉽게 이게 또 확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80%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작년에 아마 여론조사 결과 기억하실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한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딘가 손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까지 오게 되는 현재 상황에 처한 거죠. 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국민의 80%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는 2020년 5월에 미디어오늘이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네, 이렇게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네. 이게 문제예요. 그 악의적이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그 6월 정청래 의원 발의 때도 또 이제 9월에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이제 반발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 언론 세계 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그때도 발표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해서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라고 할 때 도대체 악의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악의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이거 반대하는 거는 가짜 뉴스를 계속 쓰겠다는 건가라고 이제 반문하기도 했고요. 네. 또 권력은 유지하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건가라는 언론에 대한 비평도 참 많았습니다. 네. 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 악용의 소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또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입법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도 언론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 아닙니까? 좀 충분한 토론 그리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게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언론 노조가 이제 성명을 통해서 이번에 그 6대 언론 개혁 입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열자라고 이제 마지막에 제안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언론의 신뢰 회복 문제는 사실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네. 그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난 2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언론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가라는 물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때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뉴스가 필요 이상으로 반복됐다가 73.3%고요. 이어서 허위 정보, 오정보가 많았다가 51%가 넘었습니다. 네. 또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가 49.6%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 더욱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 기업 등 10개 주체 중에서 언론이 7위에 머물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조차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일부 언론이 어떤 정책에 일부러 반대하고 또 여론을 흔들기 위해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일부러 남발하는가. 또 이런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들인데 왜 언론만이 개혁의 성역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무릎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언론계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니까 개혁의 대상이기 전에 언론 그리고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왜 언론개혁의 정치권이 주체가 되는가.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언론 자유 침해한다고 나서는 국민이 드물다라는 현상. 이것도 좀 굉장히 우리가 특이하게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는군요. 다수가. 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안에서 언론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도 언론도 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80% 이상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 이제 입법 발의로 인해서 화두가 됐지만 법률 개정안 저지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언론이 스스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론의 장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전까지 언론이 공론의 장에 나오지 않고
아예 그 자체를 반대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언론 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또 언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언론개혁 입법이 논란이 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그 1998년에 있었던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를 기억하냐 이렇게 저한테 되물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된 번데기 통조림 100만 캔을 시판 유통한 혐의로 식품회사 대표들이 기소됐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과장 보도였고 이 회사 대표들이 몇 년 후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뭐 회사는 이 보도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난 뒤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통조림에 함유된 포르말린이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도의 양이었어요.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뭐 당시 소비자들의 공포, 혼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가 얼마나 이 엄청난 피해와 그런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만두소 파동. 그렇죠. 2004년? 네, 그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 살펴봤는데요. 물론 언론의 입장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만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매주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방송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들어보시니 어떠셨어요? 네, 최근에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출연했습니다. 서울, 부산 두 지역 예비 후보들을 두루 인터뷰했고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깊이 있게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다만 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경쟁 상대라 할 수 있는 박형준 예비후보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진행자가 이 예비후보에게 박형준 후보의 엑스파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전해 들은 소문만으로 상대 후보를 검증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발언도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진행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는 마타도어, 흑색 선거가 늘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은 검증이라는 이유로 그런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으면 아예 질문을 하지 않거나 후보자에게 근거를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X파일이라고 할 만한 뭔가 큰 잘못이 상대 후보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인상만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언론이 검증이라는 이유로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거나 검증하기는커녕 되레의 의혹을 부추길 수 있었다. 이런 평가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진행자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2월 3일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출연했습니다. 박성훈 예비후보가 내세우는 여러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박 후보가 1, 2호 공약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부산 기장에 유치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플랜트 모듈 공장을 부산 영도에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부산 시민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행자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방금 삼성을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이재용 부회장과 원래 친분이 있으시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한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질문 같지는 않았습니다. 친분이 있다고 답했다면 부산의 삼성전자가 들어선다고 봐도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후보자의 공약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밀도 있는 질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모니터링 내용 또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슈가 불거졌고요. 네.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 행위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도 지난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이슈를 다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인물 인터뷰를 포함해서 출연하는 정치인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꼭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답한 내용이 거의 다 같았습니다. 5일 동안 비슷한 내용이 방송이 된 것이고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 적도 있었습니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여야 정치인들이 논의한 내용만을 봤을 때 이 사안이 5일 동안 다뤄야 할 논란인지도 의문이긴 했는데요. 중요한 이슈라서 반복적인 내용이라도 매주 다뤄야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패널을 다양하게 섭외하거나 질문을 달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근 불거진 이 원전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너무 반복적인 내용이 이어졌다는 평가까지 네,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